6월의 첫날 청취자 여러분들도 느끼셨겠지만 슬슬 여름이 오는 것 같습니다. 당장 한여름엔 마스크를 어떻게 쓰나 걱정이 되는데 정부가 비말 차단도 되면서 좀 더 숨쉬기 편한 덴탈 마스크 공급을 늘린다고 하니까요. KF80 또 KF94 같은 공적 마스크가 부담스러우시면 조금 가벼운 마스크로 구입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6월의 시작과 함께 21대 국회 당선인들의 첫 출근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많은 기자들이 윤미향 의원 사무실인 530호로 몰려들었다고 하는데요. 잠시 후 서울타임즈에서 21대 국회 당선인들의 첫 출근 모습 전해드리겠습니다. 김지윤의 이브닝쇼 시작합니다. 네, 서울타임즈 시간입니다.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 그리고 정상근 기자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유튜브 TBS FM으로 들어오시면 보이는 라디오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일단 쿠팡발 확진자 수 증가세는 조금 줄어든 것 같아요. 근데 네네. 이번엔 교회 중심으로 또 소규모 집단 감염이 막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이 인천 그리고 경기도의 개척교회에서 네네. 잇따라서 지금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 인천의 총 11개 교회 그리고 경기도의 2개 교회 이게 관련된 것으로 파악이 됐고 확진자가 지금까지 총 23명이 나왔습니다. 이 개척교회들인데 그 네네. 작은 소규모 교회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기도회와 찬양회를 같이 하거나 좀 번갈아가면서 하는 좀 그런 형태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과정에서 참석자 간의 전파가 좀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고 다만 아직 최초 전파자가 누군지는 아직 찾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지난 주말에 확진자가 나왔는데 그 12개 교회 그 25명의 교인들이 지난 5월 25일부터 27일까지 제주도에서 모임을 가졌는데요. 여기서도 총 9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그 중앙방역대책본부가 관련해서 이 교회와 관련 확진 현황을 5월 이후에 쭉 정리를 해놨는데 서울의 3곳 그리고 경기도 2곳의 교회 신도들이 함께했던 이 원어성경연구회 여기 확진자가 14명이고요. 네. 이 강남구 동인교회에서 11명 그리고 이 한국대학생 선교회 회원들이 식사 모임을 가졌다가 여기서도 8명이 감염이 됐습니다. 이 대학생들인데 이 중에 2명은 가천대 소속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기말고사를 보러 가가지고 이 접촉자가 또 200명 넘게 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구미 엘림교회에서도 9명의 확진자가 나왔는데 이 중대보건에서는 뭐 성경 연구회 같은 소모임 그리고 주중 종교행사 같은 그런 좀 종교행사 좀 코로나19 이후로 좀 미루는 좀 그런 것을 좀 제한하기도 했고 또 오늘부터 교회나 클럽에 가시는 분들은 그 휴대폰으로 이 QR 코드를 교부를 받고 가서 이제 확인을 한 뒤에 들어가셔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교회가 또 여러 명 모여서 같이 노래 부르고 하면서 또 비말이 나올 수도 있고 그렇잖아요. 개척교회가 더 어떻게 보면은 더 자주 모이고 더 뜨겁게 그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면이 있거든요. 그런 게 작용하지 않았나 생각이 드네요. 그렇죠. 대형 교회면 아무래도 좀 익명성이 있는데 이 기초교회 같으면 굉장히 좀 끈끈하죠, 약간 그런 같은 게. 그렇죠. 또 공간도 좁고 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지금 이제 등교 시작해서 벌써 3차 등교도 코앞이고 8일에는 또 다들 등교를 하게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은 등교하는 방침은 변함이 없는 것으로 지금 뭐 알려도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일 3차 등교가 예정대로 추진이 되는데요. 고1, 중2, 초 3, 4학년 178만 명에 이르는 학생들이 등교를 할 예정입니다. 지금 보면 물론 학생들 중에 확진자가 나오고 있어요. 대구 농업 마이스터고, 오송고, 서울 상일미디어고, 부산 내성고, 경기 양지초 이런 곳에서 한 명씩 학생 확진자가 나왔잖아요. 근데 교육부에서 본 건 뭐냐면 이 학생을 통한 감염, 그러니까 이른바 2차 감염, N차 감염이 있는지 봤는데 그건 아직 없다는 판단한 겁니다. 그래서 방역수칙을 잘 지키면서 등교를 해도 괜찮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물론 부천 지역이나 이런 확진자 좀 많이 나온 데는 등교를 좀 연기하고 있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전체적인 기조는 다 등교를 하는 걸로 하자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다만 지금 학원에서도 확진자 나오고 있잖아요. 여의도에서 나왔고 그다음에 양정고 2학년 학생이 접촉자에서 검사했는데 음성은 나왔지만 목동 학원가를 갔단 말이죠. 국영수 학원을. 그래서 좀 관심이 많고 걱정을 좀 많이 하고 있는데 학원을 중점적으로 점검하겠다. 이게 정부 방침입니다. 그렇군요. 마스크를 이제는 아무 때나 살 수 있게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주일에 아무 요리나 가서 이제는 이제 1인당 3개씩 살 수 있고 그리고 초중고생 같은 경우는 5개까지 살 수가 있게 됐는데
해수욕장에서도 이 마스크 착용을 해야 된다. 예. 물에 들어갈 때도 해야 되는 거예요? 물에 들어갈 때도 하면은 마스크가 적겠죠. 그러니까 물에 들어갈 때 안 합니다. 물에 들어갈 때 안 하고. 물에 들어갈 때 안 하는데 해수욕장이 꼭 물에 들어가는 것만 있는 게 아니라 뭐 선탠도 그렇죠. 하고 네.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돌고, 네. 비치발리볼 이런 것도 좀 하면서 비치발리볼을 안 하나요? 공놀이 이런 거 하지 않나요? 네.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복권이 보고 싶은 제가 네. 하고 싶어서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물놀이 할 땐 빼고는 네. 다 마스크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런 정부가 수칙을 내놨고요. 너무 덥겠는데요? 그러면. 그러니까요. 그리고 샤워장 이용할 때도 한 칸씩 떨어져야 하고 네. 물놀이 구역에서 뭐 아니면은 이런 여러 구역에서 침을 뱉는 행위 이건 절대 또 안 된다고 하고요. 네네.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해 달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해수욕장 가실 때는 꼭 마스크 네. 가져가셔야 되고요. 이 단체로 가는 뭐 해수욕 그런 모임 이런 거는 자제해달라. 가족 단위로 가달라. 이렇게 정부가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휴가철이 다가오니까 아무래도 조금씩 더 주의를 해야 되는 것 같은 생각이 또 오늘부터 들어요. 또 개장을 했어요. 또 해수욕장들이. 오늘부터 개장했군요. 네. 6월 1일부터 개장을 좀 하고 벌써 있습니다. 그렇게 됐군요. 네, 때가 그렇게 됐습니다. 네, 코로나 때문에 정신이 없었는데 벌써 이렇게 여름철이 다가오고 네. 봄이 왔다라는 거를 전혀 느끼지 맞아요. 못하고 그냥 흘려보낸 네. 것 같아요. 네. 그 2020 주말에 너무 거거든요. 더웠는데 해수욕장에 만약에 KF94 마스크를 하고 가면 어떻게 될까 그런 생각을 잠깐 해봤는데 안 가야겠다. 그냥 이렇게 덴탈 마스크 이런 걸 네, 가져가야겠다. 시원한 데서 그냥 집에서 이런 생각이 하는 게. 언뜻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의원 임기가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지난 주말에 시작이 됐어요. 근데 벌써 1호 법안이 발의가 됐어요? 네, 그럼요. 네, 이 30일이 주말이었습니다. 네네. 주말이어서 그때는 접수는 안 받고 월요일은 오늘 접수받겠다라고 국회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박광온 민주당 의원이 네. 1호 법안을 제출했습니다. 과연 어떻게 제출했을까? 보시면 아시겠지만 박광온 의원이 사진은 찍혔지만 네. 그 보좌진들이 6명이 릴레이 뭐 대기라고 할까요? 그걸 해가면서 4박 5일 동안 밤샘 4박 5일 대기를 했습니다. 4박 5일 동안요? 네. 그래서 결국 1호 법안은 박광온 의원실 차지가 됐는데 뭐 210001이란 번호를 받았어요. 네네. 21대 국회 첫 번째 접수된 법안을 뜻하는 그런 뜻이고 어떤 법안이냐?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 법안, 이른바 사회적 가치법을 접수를 했는데 네. 왜 그럼 이렇게 밤새워서 했냐? 보좌진들이 힘들잖아요, 사실은. 네. 밤새 릴레이라고 하지만 네네. 들어보니까 이게 박광온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기재에 간사할 때 발의에 통과시키려 했던 그 법인데 이걸 좀 주목받고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면서 이번에 꼭 통과하길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이렇게 1호 법안을 했다. 지난번에 통과를 못 시켰던 법안이 이번에 좀 주목을 받아서 통과를 꼭 시키고 싶다는 얘기인데 사회적 가치 관련 법안 내용이 뭐예요? 그러니까 이게 공공기관이 비용 절감이나 효율성보다는 인권, 안전, 복지 등의 가치를 우선한다 이런 내용이 골자예요. 근데 4박 5일 동안 보좌진들이 지금 릴레이를 줄 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 이게 효율성만 중시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서 한 160조 원에 달하는 공공조달시설을 비롯해서 여러 가지 이 사회 공공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그런 법안이다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그럼 뭐 역대 1호 법안이면은 네. 통과가 잘 되나요? 돼야지. 이제 지금 목표 그거 있잖아요. 통과가 잘 되려고. 네. 그러니까 이게 코로나19 상황이기 때문에 네. 더 중요하다라고 해서 네네. 좀 이렇게 더 열심히 하고 있는 면도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1호 법안들 쭉 보면 이렇게 언론이 관심을 가지고 1호 법안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는 게 18대 국회 때부터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2008년도부터인데 그때는 뭐 이해운 의원이 발의를 했었고 쭉 해왔는데요. 근데 지금 보면 우리가 볼 때 제일 좀 통과돼서 실적이 있다라는 것은 17대 이인기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그리고 20대 박정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이거는 두 개 자체가 다 그냥 임기 만료로 자동 폐기가 됐어요. 잘 안 됐죠. 그리고 18대 때 이해운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과 19대 김정록 의원이 발의했던 법안 1호 법안은 내용만 좀 대안에 반영된 네. 다음에 또 폐기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1호로 통과 법안이 발의가 된다고 그래도 꼭 잘 되라는 건 아니네요. 지금 선례를 보면 그런데요. 네. 박광원 의원실 말은 뭐냐면 코로나19 상황이 있기 때문에 네네. 오히려 더 많은 관심을 받고 1호 법안으로서 힘을 받을 거다. 꼭 통과시키겠다. 이런 의지가 충만합니다. 네, 뭐 화이팅입니다. 네. 자, 어쨌든 이번에 뭐 첫 출근을 했어요. 오늘. 근데 굉장히 주목받는 의원들이 있습니다. 뭐 여러 명이 있겠죠. 이낙연 위원장, 뭐 이제 민주당 의원이라고 해야겠죠. 네. 이낙연 네. 의원. 국회의원 출근이
위원회관 출근이 몇 년 만인가요? 6년 만입니다. 6년 만인가요? 네. 2014년에 전남도지사 출마를 위해서 의원직을 사퇴를 했거든요. 네네. 그 이후로 이제 전남도지사를 하다가 국무총리를 하다가 이번엔 총선에서 그 당선이 됐으니까 이제 6년 만에 그 21대 국회의원으로서 출근한 건데 기자들과 이 의원회관 로비에서 만나가지고 뭐 우리 앞에 과제가 너무 많아서 머리가 무겁다 이렇게 소감을 밝히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한 명 좀 관심을 집중시켰던 의원이 있었는데 역시 이제 윤미향 의원. 그렇죠. 네, 윤미향 의원도 국회에 첫 출근을 했습니다. 근데 오기는 했는데 뭐 사진만 찍히고 따로 기자들을 만나진 않았고 또 출근을 한 뒤에는 이 사무실에만 있었는데 앞서서 이제 윤미향 의원실로 뭐 응원합니다라고 적힌 난이 배달이 되기도 했고요. 또 이 정청래 의원 그리고 이수진 의원이 윤미향 의원실 찾아가서 또 인사를 나누었다라고도 합니다. 네. 비례대표 이수진 의원입니다. 그렇군요. 자, 윤미향 의원 관련해서 지금 뭐 태평양 유족회라는 곳에서 비판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네. 네, 이곳이 일제 강제징용 그리고 위안부 피해자와 유가족들의 단체거든요. 네, 유가족 단체군요. 네, 그러니까. 그 유족회 이 양수님 회장이 인천 강화군 한 식당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정의연이 위안부 할머니를 이용한 권력 단체로 전락했다라고 맹비판을 했습니다. 이용사 할머니의 지적처럼 정의연은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들을 위한 대표 단체로서 도덕성을 상실했다. 하나의 권력 단체를 살찌우는데 혈안이 됐다라고 좀 원칙적인 비판을 했고요. 그러니까 양 회장이 얘기한 건 뭐냐면 이용사 할머니는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 피해 할머니들을 지원하지 않고 왜 다른 일을 했냐, 뭐 권력을 어떻게 잡으려고 한 거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해온 거고요. 예전부터 갈등이 있었습니다, 사실. 그러니까 이 정의연, 정대협은 이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과 함께 평화운동 또 인권운동 이쪽으로 좀 방향을 갔었다면 이 유족회는 피해 할머니들이 직접적인 보상 이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었거든요. 그래서 1995년에 일본이 고노다마 이후 설립한 아시아 여성기금 보상안 이거 제시했을 때 뭐 일본 할머니가 도움을 받기 원했지만 정대협이 이를 받으려는 할머니들을 매도했다. 뭐 이런 얘기도 오늘 기자회견에 나왔고요. 기억의 터 기린비에도 할머니들의 이름을 제외했다라는 주장도 펼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 와중에 이제 이용수 할머니에 대해서 2차 가해가 도를 넘었다라는 비판들이 있습니다. 아마 뭐 기사 댓글이나 아니면은 뭐 커뮤니티 이런데 글 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따로 언급하기는 좀 적절하지 않은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많이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의 외모나 위안부 피해자로서의 행적, 과거 발언들을 언급하면서 뭐 욕설하는 경우도 있고요, 사실. 있지도 않은 사실을 추측을 하거나 이걸 통해서 비난하는 그런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뭐 지역 비하 발언도 있고요. 그렇게 되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이러면 안 된다 이런 목소리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당 지도부 회의에서 공식적으로 얘기가 나왔습니다. 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이 오늘 최고위원 회의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는 정치적으로 악용돼서도 안 되고 왜곡에 흔들려서도 안 된다. 이용사 할머니에 대한 2차 가해를 즉각 중단해달라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확산된 2차 가해가 할머니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흐리고 소모적인 편가르기만 낳고 있다라고 우려하는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게 사실 이용수 할머니의 기억이 뭐 정확치가 않다라든지 이런 식의 매도가 된다면 이건 사실 일본 의회에서 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위안부 할머니가 기억하고 있는 것이 정확하지 않다면서 왜 우리한테 뭐 잘못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항상 그쪽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조심스러워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태영호 의원도 출근을 했을 것 같은데 경호가 많이 붙었을 것 같아요. 그럼 몇 호실에 갔는지도 되게 궁금해요. 909호실. 역시 위로 갔군요. 네, 909호실로 갔습니다. 원래 제가 예상할 때는 10층으로 좀 예상했었거든요. 제일 먼데. 되게 비슷했어요. 괜찮아. 이 정도면 감 좋은 거예요.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 909호실에 이제 어제 이제 짐을 넣었는데 이 과정에서 이제 경찰의 경호 인력이 한 6명 정도 투입이 됐다라고 하더라고요. 원래 그렇진 않죠. 뭐 자세한 내용은 이게 경호법에 따라서 뭐 알려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평소 보통 의원들 같으면 보통 의원들은 그렇지 않죠. 경원이 없죠. 태영 의원은 뭐 어쨌든 고위급 탈북 인사라는 점에서 일단 가급으로 분류가 돼서 경호를 하고 있고 경호하는 사람들이 무기도 소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뭐 국회의장보다 경호가 삼엄하더라. 진짜 이런 얘기도 그렇겠네요.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경호원들이 있을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서 10층으로 안 가고 9층으로 갔다고 해요. 그쪽에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또 비하인드가 있습니다. 자, 미래통합당 이제 비대위 첫 회의를 시작을 했습니다. 분위기는 어땠는지 좀 궁금하기도 한데요. 제가 볼 때는 분위기는 지난번 황교안 대표 체제보다는 괜찮더라고요.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좀 활기도 좀 느껴지는 것 같고요.
어쨌든 잘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많이 느껴지는 회의였다라는 평가할 수가 있고요. 저는 눈에 띄었던 게 백드롭이라고 부르죠. 그 회의하는 사람 뒤에 보면 뭐 이 문구를 적어놨습니다. 보셨죠? TV 같은 데서. 몰라요. 모르세요? 백드롭이 뭐예요? 그러니까 뒤에 배경판. 네. 회의할 때 배경판을 네. 만들어놔요. 그런 것처럼. 네. 배경판이라면 되지. 기자들이 백드롭이란 말을 써가지고. 그렇군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이 문구가 저는 눈에 띄었는데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변화, 그 이상의 변화라고 적었습니다. 변화, 그 이상의 변화. 그렇습니다. 뭐 문구는 뭐 평이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네. 저는 보니까 변화란 글자의 크기와 색깔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변화, 그 이상의 변화. 그러니까 처음 변화는 파란색에 네. 크기도 좀 작았어요. 근데 뒤에 변화는 색깔이 핑크색이고 크기가 파란색 변화보다 2배 이상 컸습니다. 저는 이게 김종인 비대위의 목표를 보여준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파란색,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보다 네. 더 큰 변화를 보여주고 그리고 더 국민 속으로 들어가는 정치를 하겠다. 이슈를 선점해서 있을 줄이야. 앞서간 정치를 보여주겠다. 네. 이런 걸로 느껴졌습니다. 거의 뭐 미술 평론가.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저는 그게 느껴지더라고요. 진짜요? 크기와 색깔로. 그거 느끼셨어요? 저도 보고 있는데. 네. 네. 저는 이렇게 줄이 안 맞춰 있는 거를 잘 그래가지고. 왜 글자가 크기가 달라? 막 이 생각 정도밖에 안 했었는데, 네. 야 그런 뜻이 있었구나. 네. 야, 제가 해석을 해봤습니다. 네. 어쨌든 이 김종인 비대위는 지금까지 보여왔던 이른바 뭐 보수 담론 네네. 아니면은 어떤 이념적인 모습에서 벗어나가지고 김종인 위원장이 사실 예전부터 경제 민주화 얘기해 왔고요. 그 민생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가는 방향을 보여줄 거라고 보여지고요. 뭐 구체적인 정책이나 정강이나 뭐 이런 것들은 오늘 비대위원들과 얘기해 본 다음에 또 얘기하겠다 이렇게 정리를 하더라고요. 그렇군요. 네. 근데 지금 뭐 시작은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분위기가. 근데 뭐 지금 김태년 원내대표, 주호영 원내대표 만나서 뭐 소주 회동도 가졌다 얘기가 있는데 네네.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원구성 협상. 네,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소주 회동을 한 게 지난 29일이었는데 네. 뭐 역시 이제 원구성과 관련된 얘기를 나누었는데 뭐 입장은 전혀 좁히지 못한 것 같고요. 네, 핵심은 뭐 역시 이제 법사위 그리고 예결위 위원장을 누가 갖느냐 이 부분인데 미래통합당은 야당이 하는 게 관행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뭐 민주당은 이 관행처럼 자리를 좀 나누기에는 이 국민의 뜻이 이번엔 너무 명확하지 않았냐 좀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민주당은 일단 뭐 내일 의총을 열어서 뭐 임시국회 소집 신청을 한다는 방침이고 이 미래통합당은 원구성 협상 타결 전에 개원을 할 경우에는 뭐 비상수단을 꺼내겠다라고는 했지만 네, 아직 그 비상수단이 뭔지는 물어보려고 했는데 지금 그게 뭐냐고. 네, 미리 선수 쳐서 잘 모르겠습니다. 비상수단 뭐 대국민 호소나 네. 아니면은 뭐 광화문 같은 데 가서 기자회견 하거나 이제 그거는 좀 네. 20대 얘기죠. 21대인데 이제 변화랑 얼마 안 됐는데. 안 맞는 얘기겠죠. 네. 그 큰 변화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요. 핑크색의 큰 변화하고는 좀 안 맞는 것 같은데. 변화 그 이상의 변화니까 360도를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뭐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여당에서 계속 얘기를 하잖아요. 우리가 줄 수는 없고 이제 법대로 할 수밖에 없다 강경하게 나가고 있는데 여당 입장에서도 어떻게든 욕을 먹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냥 야당에서 해주는 대로 하게 된다면 아니 우리가 지지해줬는데 그게 뭐냐라는 얘기 또 들을 수가 있고요. 또 그냥 또 이 법대로 하자니 협치나 뭐 같이 대화하는 이런 건 어디 갔냐 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여당도 좀 난감한 입장이에요. 그렇군요. 이게 사실 법사위원장 자리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네, 그렇죠. 네, 아무래도 모든 법안들이 집중되는 자리다 보니까 그렇죠. 다 통과를 해야 되니까 여기를 또. 네, 그래서 이 핵심이 이제 법사위원장 자리인데, 근데 뭐 미래통합당에서는 뭐 결국 뭐 민주당이 법사위원장과 뭐 예결위원장을 가지기 위해서 좀 이런 모든 상임위의 위원장을 가져갈 수 있다는 뭐 일종의 협상 전략 아니냐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뭐 민주당 쪽에서는 아니 뭐 협상 전략이 아니라 국회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아니, 김태년 원내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정말 할 것 같아요. 네. 정말 진짜 협상이 안 되면 그냥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일단 의장단을 선출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의장단은 어차피 민주당이 과반 이상이니까 선출이 되면 이 의장단이 원구성 협상이 끝나지 않더라도 국회법에 따라서 의원들을 상임위에 배정을 할 수가 있어요. 그 상임위원회에서는 또 국회법에 따라서 위원장을 그냥 과반 투표로 선정을 하면 됩니다. 국회법으로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굳이 이제 원구성 협상에 매달릴 이유가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제 미래통합당에서는 아니 우리가 다수당일 때도 예전에 뭐 그랬었는데 뭐 너무한 거 아니냐 좀 이런 식의 이제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거고요.
좀 뭐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민경욱 의원이 네. 민경욱 전 의원이 되겠죠 이제는. 네. 임기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보통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왔다. 자신의 SNS에 뭐 여러 가지 이야기를 올린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별로 반응이 안 좋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네. 일단 그 글의 핵심 주제는 이 보통 시민의 일상으로 돌아왔다는 이 전직 의원의 회한 뭐 그런 느낌인데 네. 그런데 이 문장 하나하나가 보통 시민들의 신경을 건드리는 아 그래요? 내용들로 좀 이루어져 있어가지고 이 뭐냐면은 일단 뭐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나는 오랜만에 용감하게 아직 좀 낯선 보통 시민의 생활로 뛰어들었다라고 했는데 뭘 용감하게 뛰어드냐. 의원직 없어지면 그냥 보통 시민이지. 항상 용감하게 일상에 접해야 되는 건가요? 네. 그리고 또 뒤에 또 이런 부분이 네. 있습니다. 그래서 전철은 어떻게 타는 거고 또 마스크는 꼭 착용해야 하는 거고 뭐 닭죽은 뭐 전자레인지에 4분 동안 돌리면 따뜻해지고 뭐 이런 얘기를 뭐 이제 그 부인 되시는 분께 이제 들었다 뭐 이런 얘기인데 이 얘기를 보고 이제 아니 의원 생활할 때 동안 전철을 한 번도 안 탄 거냐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또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쓰는 거를 뭘 배우냐 그건 상식이지. 그렇죠. 네, 이런 얘기도 있고 비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뭐 택시비는 비싸지 않으니까 자주 이용하고 뭐 차 없이 생활하는 첫날 집사람이 일어나자마자 이 30분 동안 아기에게 타이르듯 안쓰러운 표정으로 이것저것 얘기해주고 출근했다라고 했는데 뭐 별로 딱히 안쓰러운 일은 아니다. 뭐 이런 얘기가 수필 같은데요? 우리 그러니까 아이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TMI라고. 네. 네. too much information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얘기는 굳이 안 하는 게 좋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택시비가 싸다고 그런 내용도 있었고. 네, 사실 뭐 보통 사람들 입장에서는 택시는 뭐 너무 지각을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몸이 너무 힘들거나 그렇죠. 네, 아니면 일 때문에 너무 늦어서 네. 타고 가거나 뭐 그런 정말 데만 급하거나 이용하는 건데. 아니면 약간 호사를 누리겠다. 뭐 네. 호사라고까지 하긴 좀 그렇지만 그냥 버스나 지하철 타기 너무 힘이 들어서 오늘 하루 좀 쓰겠다. 플렉스 하겠어. 뭐 이거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뭐 어쨌든 택시가 비싸지 않으니까 뭐 자주 이용하고 뭐 물론 택시 기사 분들께는 자주 이용하면 좋지만 네. 네, 이 보통 사람들의 이 생각과는 좀 거리가 먼 서민하고는 상당히 이야기인 거죠. 멀 네. 거리가 좀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많이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기왕이면은 이렇게 네. 보통 사람으로 돌아오셨으니까. 자, 마지막으로 요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이 현실판 영화 기생충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광주의 한 영화관 건물 아래층에서 네. 50대 남성이 몰래 살고 있었다고요? 그렇습니다. 어제 오후 6시쯤 광주의 한 영화관 건물에서 네. 타는 냄새가 난다 이런 신고 접수가 됐어요. 네네.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을 했는데 근데 영화관에 있는 6층을 봤더니 뭔가 뭐 발화 흔적이나 이런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건물 전체를 봐야겠다. 그래서 건물 전체를 수색했더니 건물 2층 구석에서 살림을 차려놓고 거주하고 있는 어머나. 56살 A씨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봤더니 이 냄새가 이 조리하는 과정에서 음식 조리하는 과정에서 냄비가 타면서 이 냄새가 난 거였거든요. 네네. 그래서 보니까 A 씨가 거주하고 있던 공간이 뭔가 봤더니 원래 상점으로 쓰이던 공간인데 네. 상점이 없어지고 그곳에 뭐 이 살림살이 같은 게 있었던 거예요. 아, 그렇게 있은 지가 좀 됐다는 얘기 같은데요.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A 씨 말은 들어보면 아니다. 내 물건이 아니다. 난 집도 있다. 술에 취해 잠시 잠을 자러 들어왔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은 조리기구도 있는 걸 봐서는 꽤 오랫동안 그렇죠. 산 게 아니겠느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금 건조물 침입 혐의로 입건해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 좀 마음이 안 좋네요. 네. 네. 어떤 사정에서인지 모르지만 그곳에서 거주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었을 것 같아서 네네. 좀 요즘 같은 때 더군다나 좀 안 그렇습니다. 좋습니다. 네. 네. 현실판 기생충 이야기까지 오늘 전해드렸습니다. 네, 서울타임즈 국내 뉴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상근 기자 그리고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태원에서 시작돼 경로를 제대로 밝히지 않았던 인천 학원 강사 그리고 부천과 일산에 위치한 쿠팡 물류센터로 이어지던 수도권의 코로나19 집단 감염 사태가 종교시설로 번지는 양상입니다. 특히나 인천과 경기 지역의 개척교회에서만 하루 새 23명이나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방역당국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 연결해 종교시설에서의 집단 감염 사태 비롯한 코로나19 문제 짚어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교수님을 자꾸 연결하는 게 썩 좋은 일만은 아닌데 이게 또 연결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러게 말입니다. 네, 지금 뭐 개척교회에서 인천에 있는 개척교회에서만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게 네. 대형 교회가 아니고 개척교회라서 사실 조금 더 가족적이고 좀 더 끈끈하다 이런 얘기들이 많은데요.
더군다나 여기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지금 상황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이제 그 사회적 거리두기가 5월 6일에 생활적 거리두기 넘어왔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많은 교회들이 이제 예배라든지 소모임이나 이런 것들은 이제 시작해도 되겠구나 생각을 많이 하게 된 것 같고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뭐 많은 그 대부분의 예배는 아직도 온라인 예배 드리는 교회들이 많지만 네. 성경 공부라든지 뭐 이런 부흥회라든지 이런 이제 한 20-30명 정도 모이는 모임은 가능하겠다 생각을 하고 많이 모였던 것 같고요. 그러면서 사실 수도권 안에 지금 뭐 이태원이나 뭐 물류센터 발루에서 지역사회 감염이 어느 정도 있었고 또 숨어들어 있는 환자들이 꽤 있었는데 그중에 한두 명이 이런 모임 속에서 전파를 일으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군요. 이 인천 하니까 딱 생각이 나거든요. 사실 이 학원 강사 분이 이제 연결이 좀 있을까요? 좀 쿠팡 물류센터라든지. 그러니까 아마 이제 그 중에 확인되지 않은 환자들이 있었을 거고요. 아마 이제 숨어 있는 환자라고도 저희가 얘기하죠. 조용한 전파라고 해서 그런 형태로 전파되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서울 수도권 안에서 되게 여러 군데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벌었던 얘기는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태원이든 뭐 물류센터든 뭐 다른 곳이든 간에 지역사회 내에 어떻든 감염되는 사람들이 꽤 흩어져 있겠다. 왜냐하면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 사실 벌어졌겠지만 환자들이 많이 발생 안 하잖아요. 네. 근데 수도권에서만 주로 발생하는 거는 수도권에 이번에 이제 여러 이제 집단 발병들 사이에서 이제 진단되지 않은 사람들이 꽤 숨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이게 이제 보통 우리가 대형 교회 같은 경우는 얘기들을 많이 했거든요. 한참 막 코로나19로 힘들고 그럴 때 뭐 온라인 예배 얘기도 많았고 그랬는데 개척 교회는 상당히 좀 말씀하셨던 것처럼 소규모고 그리고 많잖아요, 워낙에. 네, 맞습니다. 예, 이거 일일이 다 방역 당국이 이걸 뭐 감시하고 또 관리하고 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 보이는데 어떻게 보세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또 대부분이 이제 뭐 많이 모이지 않으니까 더 안심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0여 명, 20명 모이시니까 또 그러면서 또 사실 교회 모임이라는 게 성경 공부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음식을 나누면서 이제 정도 확인하고 성도의 맞아요. 교제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이 상당히 성경 안에서도 많이 강조되는 부분들이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음식을 드시다 보면 당연히 마스크 벗어야 되고 이러니까 그래서 좀 더 한 번 발생하면은 뭐 전체 모임 중에 반 이상이 감염되고 이런 형태로 지금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뭐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소규모 모임일지라도 이런 부분 상당히 주의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렇군요. 근데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는 자발적으로 주의할 수밖에 없겠네요. 그러니까 여행 다녀온 경우도 있었잖아요, 지금. 예,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수련회 못 하고 계시다가 이제 한번 수련회를 갔다 오셨다가 이제 감염된 사례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사실 그러니까 코로나19라는 것 자체가 그러니까 정말 가리지 않는다는 거고요. 그리고 취약할 만한 곳을 다 지금 속속들이 다 들어가서 확산시키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 뭐 정말 식당을 방문한다든지 아니면 뭐 돌잔치를 간다든지 어떤 교회에 이런 작은 모임을 간다고 하더라도 앞으로는 상당 기간 좀 주의가 필요하다는 걸 이제 알려주는 이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약간 조금 해이해지는 기간이긴 했거든요, 사실은. 근데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아직도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구나라는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 또 학원가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학원들을 저희가 이제 그 등교 계약을 하면서 제일 걱정했던 게 학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감염이 되더라도 학원을 통해서 전파될 수도 있고 학원에서 전파된 애들이 학교에서 전파될 수도 있는데 그 학원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게 여러 학교의 아이들이 모여서 같이 수업을 듣게 되잖아요. 네네. 그렇게 되다 보니까 거기서 한번 발생을 하면 주변에 있는 여러 학교들이 다 같이 이제 휴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등교 수업을 온라인 수업으로 바꾼다든지 이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 명이 모이지 않더라도 더 걱정을 했었던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형태들이 조금씩 보이고 있는 부분이어서 그래서 학원에 대한 적극적인 통제라든지 뭐 완전히 문을 닫게 할 수는 없더라도 학원이 방역수칙 잘 지키게 한다든지 아니면 온라인 수업으로 좀 변경을 시킨다든지 이런 식으로 강력하게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학원을 통한 그런 학교 감염 사례는 상당히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적 있는 것 같긴 한데 학원하고 학교하고 뭘 선택할 거냐의 기로인 상황이어서 당연히 학교를 선택해야 되잖아요. 학교를 지키기 위해서는 아이들을 감염시킬 수 있는 학원뿐만 아니라 뭐 노래방, PC방 이런 데까지 같이 이제 조정하고 통제해야
해야지 이제 이런 위기를 벗어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뭐 학교를 선택해서 지금 등교는 계속해서 추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죠. 네. 그래서 어떻게 이 부분에 네. 있어서는 그래서 근데 이제 제 걱정인 거는 그러니까 네. 이제 지금의 고3들하고 일부 학년 초등학생들 지금 가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 아이들만으로도 지금 학교에 있는 보건교사라든지 선생님들이 상당히 지금 버거워하는 상황인데 네, 네. 만약에 등교 범위가 더 확대가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러니까 좀 버텨낼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또 숫자가 많아지면 그중에서 혹시라도 감염될 수 있는 아이들 숫자도 늘어나게 되잖아요. 네네. 또한 뭐 확진이 된 건 아니어도 유증상자라 그래서 뭐 이렇게 선별교소로 이제 이송되거나 이런 아이들 숫자도 상당히 늘어날 거여서 이런 부분들을 학교에서 감당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는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그렇군요. 아니 그 얘기도 저는 굉장히 많이 들었거든요. 선생님들이 너무 힘들어한다고. 그 예. 보건 선생님들도 학교에 몇 분 안 계시잖아요. 대체로 뭐 한 분, 뭐 많아야 두 분 정도밖에 안 계시고 그리고 뭐 네. 등교할 때마다 다 발열 체크해야 되고 뭐 이것저것 하여튼 너무너무 힘이 드는데 지금 이제 전교생이 다 등교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뭐 격주로 하고 이런 시스템이 있기는 합니다마는 버텨낼 수 있겠냐. 너무 힘들다라는 말씀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일단은 계속 권고하고 저희가 이제 자문하고 있는 부분은 일단 네. 꼭 필요한 학년들, 그러니까 고3하고 그다음에 뭐 초등학교 1, 2학년이나 유치원생들,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이 힘든 이런 학년들을 지키려고 한다면 일단은 이제 다른 학년들의 수업이나 이런 부분을 상당히 줄여야 될 것 같고요. 온라인 수업을 주된 형태로 가야 그나마 어떻게 버틸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지 않으면 학교 애들의 휴업하는 학교들의 숫자가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거든요. 벌써 600에서 800개의 학교들이 거의 매일 닫았다 열었다 계속 하는 상황이잖아요. 네네. 그런 부분이 더 확대될 수도 있어서 전반적인 부분에 있어서 교육부가 좀 속도를 좀 늦춘다든지 좀 방법을 바꾸는 부분들도 전향적으로 고민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보시는군요. 지금 생활 속 거리두기잖아요. 네. 이거를 사회적 거리두기로 전환을 해야 되지는 않나라는 얘기도 조금씩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지금 취약한 시설에 대해서는 뭐 사회적 거리두기 형태를 이미 돌아가게 네네. 만드는 영역들이 이미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일상적인 생활 안에서 전파가 일어나는 상황들이 계속 보이기 때문에 말씀드린 대로 학원이라든지 학교라든지 아니 학원이나 이제 교회라든지 네. 뭐 식당이라든지 뭐 돌잔치 뭐 이런 일상적인 생활 속에서 이런 일들이 전파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라서 그러니까 이럴 때는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이제 두 가지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캠페인을 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하자고 돌아가든지 아니면 해당되는 시설들에 대한 평가를 다 해서 당장에 이런 전파 차단할 수 있을 만한 안전함이 증명되지 않는 데는 문을 닫게 하거나 뭐 고칠 때까지 일단 좀 유보시키거나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상황인데 사실 이 고민은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오기 전에 했어야 되는 고민인데 이미 벌어지고 나서 시작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생기면 평가하고 열 건지 닫을 건지 아니면 유보시킬 건지 이런 식의 상황들이 반복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 교수님 어느 거 선택하시겠어요? 우리나라가 좁디 좁은 나라여서 수도권만 사회적 거리두기 한다고 효과는 없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수도권의 이런 집단 발병 사례들이 소규모라도 계속 이어진다면 한 2주 정도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가서 좀 다시 안정시켜놓고 다시 좀 그 사이에 또 다시 준비 안 된 영역들을 평가하는 시간으로 삼으면서 그래서 좀 안전하게 다시 생활 속 거리두기 넘어가는 게 어떨까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게 뭐 안전과 그리고 사실 이게 경제적인 부분도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해서 생활 속으로 돌린 것도 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답답하기도 했지만 근데 따지고 본다면 아무래도 감염내과라든지 뭐 이런 쪽에서 종사하시는 분들은 안전이 우선이다라는 얘기를 다 거의 다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로 돌아가는 것도 좀 진지하게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아까 제가 그 전에 그 기자분이랑 얘기를 하다가 해수욕장이 오픈을 한다고 이제 곧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여기가 해수욕장이 또 이 집단 감염하는데 뭐 주요 경로가 될 것이다라고 걱정하는 얘기들이 있는데 어떤 면에서 그렇습니까? 일단 이제 야외이기는 하지만 우리나라가 유명한 해수욕장이 뻔하잖아요. 그래서 뭐 많을 때는 뭐 해운대 이런 데 100만 뭐 이렇게 얘기도 나오는데 사실 그렇게까지 모이게 되면 이거는 실내나 뭐 다 똑같은 상황이 돼버리거든요. 너무 밀접한 접촉이 가능해지기 때문에요. 그래서
일단은 해수욕장에 가는 인파들도 상당히 줄여야 될 것 같고 다양한 지점에서 흩어지셔가지고 좀 널찍널찍하게 계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그 안에도 전파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되고 사실 해수욕장에 가는 건 문제가 아니거든요. 간 사람들도 밥도 먹어야 되고 이러다 보면 당연히 식당이라든지 뭐 카페라든지 이런 데서의 접촉 빈도도 상당히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까지 고려한 정책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왜냐면은 해수욕장 하면은 일단은 야외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거기도 위험한가? 그랬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굉장히 많잖아요. 거의 뭐 다다다다닥 붙어 있고 이제 한창 성수기 때에는 그 말씀하신 것처럼 또 밥도 먹고 어쩌고 하다 보니까 아, 그렇군요. 굉장히 좀 감염의 위험이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아유, 교수님 계속 제가 또 인터뷰 요청하고 하는 것도 죄송스러울 정도로 요새 뭐 바쁘신데다가 뭐 이 일이 계속 생겨서 그렇네요. 빨리 좀 안정화가 돼서 교수님을 다른 걸로 좀 모셔봤으면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저도 그러길 바라고 있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이재가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잠시 후 3부에서는 홍콩 보안법 제정을 놓고 격화되고 있는 미중 갈등, 과연 글로벌 경제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신혜리 국제경제 전문기자 그리고 정철진 경제평론가 짚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는 흑인 남성을 사망에 이르게 한 백인 경찰의 가혹행위를 규탄하는 시위가 전역으로 확산이 되고 있죠. 미네소타주에 있는 교민분 연결해서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7시에 김지윤의 픽으로 돌아오겠습니다.